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문정희 씨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작품, 너무너무 낭만적인, 낭만적인 사랑 노래죠. 연가, 작품 제목 먼저 그렇죠. 작품 제목에 연가라는 거, 사랑할 연자야. 그래서 연가하면 사랑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이 돼서 함께 있고 싶다라는 풀어보면 한마디로 그거야. 이게 딱 한계령이라는, 여러분 대관령 이렇게 넘어가는 길 아시죠? 너무너무 이제, 뭐 마이테자의 전설과도 관련이 돼서 아주 아주 추운 곳, 겨울에는 뭐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고립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 한 편을 보실 겁니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 2020년 수능 특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앞에 시들이 대단히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저항 정신을 드러낸다든지 가혹한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의 고민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대단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문정희 씨의 이 작품은 그야말로 사랑을 너무나 절실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낭만적인 시 한 편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가보시겠습니다. 다양한 형상화 기법들이 사용이 됐으니까 이런 표현 기법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에 낭만적이다. 사랑 얘기하니까 욕설적일 겁니다. 주제, 역설적인 상황을 통한 사랑의 간절함을 얘기할 거래. 그러면 여러분, 이 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법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역설이 뭔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고 있다 하면은 정리하셔야 되겠죠? 네, 선생님은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필기할 거고 그죠? 역설적이라는 건 뭐다? 문장상의 모순이 일어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모순 진술이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에 상식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두 문장을 한 문장 안에서 결합시킨다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적이고 아주 철학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죠. 이 역설은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라독스라는 이 역설은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아주 내밀한 인간의 정서나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역설이 이 시 안에서는 자신의 사랑의 간절함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을 거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역설이 쓰였으니까 역설법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잘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역설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경 이 작품에서는 중요합니다. 한겨울이고요. 공간은 한계령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아주 극한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 공간은요. 화자의 소망. 소망이 뭐냐면 고립되는 게 화자의 소망이야. 그래서 이 화자의 고립을 가능케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의 의미, 소망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플러스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고 가십니다. 특징 보십니다. 폭설로 인한 고립이라는 가상이야. 여러분 실제 아니고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해 놓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태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요. 우린 고립되기 싫어요. 우리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집에 고립됐어.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산속의 집인데 내가 고립이 됐어. 나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공포스럽고 막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런 고립을 소망하고요. 구조를 거부해요. 우와 이상해. 그죠? 왜 그럴까? 선생님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괜찮다. 좋다 오히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걸 특정 어미를 반복해서 얘기할 거야. 뭐뭐 했으면 뭐뭐 하리 뭐 이런 식의 특정 어미가 반복이 될 겁니다. 운율을 당연히 만들어낼 거예요. 운율 형성하면서 소망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또 유사한 시구나 문장 구조 반복해요. 대구죠. 대구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게 될 겁니다. 뭐뭐 했으면 뭐뭐 했으면 이게 반복이 되고 나는 결코 뭐뭐 하지 않으리 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해 역시 운율 형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요. 부사가 반복이 돼요. 특정 부사가 반복이 되면서
자기 의지를 드러내게 되죠. 뭐 우리가 사실은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를 먼저 보고 오셨나요? 그 꽃이라는 시에서도 뭐 마침내, 뭐 오히려 이런 부서들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겨레를 위한 연가도 공통적이야 여러분. 부사가 의지를 부각해. 기꺼이라는 부사도 쓰일 거고요. 결코라는 부사가 쓰이면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게 될 겁니다. 또 색채 이미지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상황이나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게 될 거야. 온통 흰 것, 시퍼렇게, 까만 이런 색채 이미지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또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낼 겁니다. 이육사의 꽃에서도 여러분 영탄적 표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공통점이 되겠네요. 오라는 영탄적 표현 확인하실 겁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부각할 겁니다. 역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역설 부분이 눈부신 고립이에요. 눈부신 고립. 고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우리 마이너스, 눈부시다라는 건 플러스. 상식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모순 형용이기도 하죠. 우리 모순 형용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수식을 해주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 사이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수식 받는 말은 고립이잖아. 눈부시는 수식해주는 거야. 고립을 수식해주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고립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순되는 눈부신이라는 수식을 해주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 이런 거를 역설 중에서도 뭐라 그런다?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데 여긴 지금 모순 형용이 사용되고 있는 중인 거죠.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역설이 더 큰 개념일까요? 모순 형용이 더 큰 개념일까요?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얘가 역설이에요. 얘가 역설이고 그 중에 일부분 이렇게 수식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 수식 관계의 모순이 만들어질 때만 우리가 뭐라 그런다? 모순 형용이라고 그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높아시면 쌤 예를 하나 들어야 되겠다. 님은 같습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여러분 둘 다 표현법은 뭐야? 아니 님이 갔잖아. 근데 어떻게 안 보내? 님이 갔으면 난 보낸 거지. 그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면 역설이야.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왜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소리가 없을 수 있어? 상식적으로 모순 진수, 역설이야. 그러나 모순 형용은 둘 중에 하나만입니다. 여러분 수식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 여기 소리 없는 이 아우성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 수식의 모순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뭐라 그런다? 모순 형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얘는 그냥 역설이고 모순 형용은 역설은 오케이. 모순 형용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역설이면서 동시에 모순 형용인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네, 해제로 넘어가 봅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제일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한계령에서 폭소를 만나 고립되는 상상을 가정을 해요. 그걸 통해 사랑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시다. 여기서 고립은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속박, 마이너스의 의미가 아니라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고립 상황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화자는 결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고립을 소망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고립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큼 사랑의 완성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됐죠? 네. 이런 아주 낭만적인 시 한 편,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겨울, 시간적 배경이에요. 못 잊을 사람 하고,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하고, 한계령, 공간적 배경입니다. 찜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 고립을 초래하는 외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소망형 종결어미를 사용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 여기 풍요라는 건 맥락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뉴스가 수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을 말하는 걸 텐데, 이걸 왜 화자는 풍요라고 표현했을까? 화자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폭설을 풍요라는 단어로 바꿔놨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게 축복이고 풍요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 현실의 보금자리를 찾아가느라 법석이에요. 화자와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화류로 표현이 됐어. 화류, 자동차, 무생물. 근데 뒤뚱거리며 보금자리를 찾아가느라 막 법석을 떤대. 생물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화류 나와 있고, 화자랑 상반됐어. 막 공포 속에서, 막 불안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가는 거야, 자동차들이. 그런데 나는 어때? 나는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이렇게 끝났어. 한계령의 한계, 여러분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 표현법 별표. 한계령의 한계, 여러분 추울 한자고요. 신의 개자야. 그러니까 한계령은 풀어보면 추운 시냇물이 흐르는 고개라는 뜻이야. 한계,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그것을, 그 한계령의 한계를 한계, 이때 한계는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거는 한은 유한하다,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걔는 세계 개자, 세계 개자고 그 세계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극한의 상황이란 얘기잖아. 그 한계로 연결하는 언어 유희가 말장난이 쓰였어.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이렇게. 동음 이의어죠. 한계, 추운 곳이다라는 그 단어와 한계, 가장 극한의 상황이다, 어떤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한계, 요 동음 이의어를 사용해서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부사어 나왔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황을 기쁘고, 기꺼이, 기쁘게라는 뜻이잖아. 기쁘고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기꺼이라는 부사어는 화자의 정서, 기쁨, 그리고 화자의 태도, 능동적인 수용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묶였으면 하고, 여러분 서술어가 빠졌어. 서술어 없네? 시적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술어 마무리를 안 졌단 말이야. 끝나지 않는 느낌을 주는 거죠. 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 기대가 아주 시적 여운을 가지고 길게 이어져 가는 일련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폭설로 인해 고립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여러분 뭐 화류라든지 언어 유희라든지 기꺼이라는 부사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연으로 가십니다. 오! 영탄 적어줘 나왔고요. 감탄사. 눈부신 고립, 욕설이죠.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고립을 긍정적 수식어인 눈부신과 결합하는 모순 형용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역설법이다. 앞에서 확인 이미 하셨습니다. 사방이 온통 흰 것, 색채 이미지, 시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 동화의 나라도 박스로 묶으시고요. 가리키는 대상은 폭설로 고립된 한계령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로 표현했다? 동화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네. 고립에 대한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인식이 보여지고 있다. 이유는 뭐다? 왜 이 폭설로 고립된 한계령이 이 동화의 나라인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발이 묶이는 건 여러분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고립이라면 운명이 묶이는 건 영원한 고립이죠. 운명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랑 묶여있어. 그러면 운명은 하늘만 갈라놓을 수 있잖아. 사람은 못 갈라놓잖아. 그 운명이 묶여있으면 좋겠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해되시죠? 역시 인명과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뺨으로써 시적 영혼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역설을 통해 소망하는 거,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흰색이라는 동화의 나라라는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2연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3년, 이윽고 부서옵니다. 이윽고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죠. 그리고 고립의 상황이 더욱 극한의 한계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게 이윽고라는 부사입니다. 왜냐? 뒤쪽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아시죠.
이윽고 어떻게 됐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날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풍요, 그 폭설이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해요. 폭설 후에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님과 함께 있는 이 화자에게도 밤이 온다는 거, 폭설로 고립된 상황에서 밤이 온다는 것 자체는 공포고 불안이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뭐가 나타나? 헬리콥터가 나타나요. 일반적으로는 구조죠, 구조. 따따따따 나타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밤이 됐는데 이렇게 고립이 됐고 폭설로 내가 고립이 됐어? 근데 헬리콥터가 따따따따 나타났어. 그러면 막 난리 나겠지. 여기에요. 막 핸드폰 불빛 비치고 살려주세요. SOS 막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야, 이 화자에겐 님과의 사랑에 대한 현실의 간섭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결코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는 무사하고요. 손을 흔들지 않으리. 뭐야? 의미 뭐야? 구조를 요청하지 않을 거래. 뭐뭐 하리?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는 어미 쓰였고요.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 사실요 여러분,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은 먹이가 없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생태야. 여기서 이들이 살아남으면서 더욱더 강인해지죠. 그런데 그 헬리콥터가 이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립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야생조와 짐승들에게 구조와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야. 그런데 화자에게는 이 헬리콥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간섭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에게는 이 야생조들과 짐승들에게 먹이를 뿌리는 행위조차도 생명을 훼손하는, 야생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먹이를 뿌릴 때조차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년에서 부각되는 건 뭐냐면 현실의 간섭을 거부하는 거야. 어떤 단어를 통해서 헬리콥터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내가 현실의 간섭이라는 건 참 불필요한 거야. 나에게도 그리고 야생의 동물들에게도 이 간여,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구조며 자비라고 보이는 것조차도 이거는 굉장히 간섭인 거야, 속박인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3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사연으로 넘어가십니다. 시퍼렇게 색채여고요. 시각 이미지고 여기 시퍼렇게는 여러분 플러스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왜?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 생명의 대유적 표현입니다. 생명을 심장으로 대표한 비유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온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 여러분 전쟁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의 기능이었죠. 까만 포탄, 색채어, 시각 이미지고 죽음과 파괴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까만은 마이너스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시퍼렇게는 플러스.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와 연결됐기 때문에. 까만은 마이너스. 왜? 포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맥락에서 시어의 의미는 연결하면서 이해한다. 됐죠? 그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읽어라? 구조나 자비로 읽어라. 그런데 화자에게서는 이게 현실의 간섭이자 야생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질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왜? 화자에게 헬리콥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옷자락을 보이지 않을 거야. 화자의 태도, 파괴적인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고립의 파괴를, 그것이 설사 구조나 자비의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나는 고립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할 거다라는 대단히 의지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면입니다. 아름다운 한계령의 기꺼이 부서. 기꺼이 무슨? 자발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부각하는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자, 여러분, 화자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화자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축복 속에서 함께 있은 적이 있다 없다? 없대. 어떻게 알아? 난생 처음이래잖아. 난생 처음
짧은 축복이라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어가 있죠. 왜? 지금 이 상황도, 이 축복도 무엇 때문에 가능해? 폭설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한계령이라는 공간과 폭설이라는 상황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 눈은 근데 녹아 반드시, 마침내 반드시 눈은 녹게 되어 있단 말이야. 상황이 종료돼요. 그래서 자신이 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아주 짤막한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축복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리, 몸둘 바를 모르리. 너무너무 기뻐하고 나는 정말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헬리콥터 나타나 거부할 거야. 현실의 관여는 어떤 것도 나는 거부하겠어. 나는 이 짧은 축복을 너무 만끽하고 그 짧은 축복을 너무 기뻐하면서 나는 이 순간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님과 고립된 채로 함께 있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소망하면서 끝났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절실하고 절박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지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상황을 가정했다는 건 사실은 상황은 어떻다는 거야? 화자가 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함으로 인해 화자가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일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야?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고립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 가정 속에선 남아, 그 상상 속에선 남아 짧은 축복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면 이 시의 이해가 완결된 것입니다. 네, 상황, 폭설로 한계령에서 고립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고요. 대응 방식,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가상적인 상황, 가정하고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 또 영탄적인 표현, 뭐 이런 표현들 나온 거 확인되셨죠? 또 완성되지 않은 문장, 1년과 2년 보면 서술어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었고요. 또 뭐뭐 하리, 모르리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의지를 강조하면서 반복했으니까 운율을 만들어내기도 됐었다라는 거. 자, 4번 별표입니다. 소재의 의미 중요합니다. 한계령, 사랑하는 이와 고립되고 싶은 공간이면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동화의 나라죠. 아름다운 공간이고요. 따라서 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주 기뻐하며 고립되고 싶어하는 공간이다. 기쁨과 축복의 공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의적인 단어였어요. 몹시 추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가장 극한의 상황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중의적인 시어였었고 그 중의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우리 동음이어를 활용하는 언어 유희, 한계령의 한계에 갇혀 뭐 이런 표현들도 시인이 활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폭설이라는 소재도 중요했겠죠. 화자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면서 폭설로 발이 묶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의 상황이지만 화자에게 눈부신 고립으로 인식이 되는 플러스의 시어였고요. 화자에게 그래서 축복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폭설은 여러분 속성이 뭐다? 순간성이다. 가변성이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마지막 행에서 짧은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게 잠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낭만적인 연가, 사랑 노래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